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일제강점기 파트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국권이 완전히 다 빼앗겨버리는 이 국가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시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일제강점기부터요, 해방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근대 후반부의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보실 텐데요. 제가 이 근대 파트를 두 개로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 이 근대 파트는 이렇게 좀 두 개로 시기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좀 수월하다. 자, 첫 번째 파트는 개항기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흥선대원군 시기, 그 시기를 좀 떠올려 보세요. 이제 막 문호 개방을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권 피탈의 과정, 러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이 되는 그 시점까지의 어떤 근대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의 후반부 파트는 우리가 결국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이 되는 시점까지가 근대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출제 비중 보시면 우선 근대의 전반부 같은 경우도 한 7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대 이 일제강점기 파트, 독립운동사까지 포함되는 이 파트 역시요. 7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대를 전체를 다 총괄해서 보시게 되면 약 15문항 정도에서 1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 굉장히 또 비중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비중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주제 51이고요. 일제 무단 통치와 경제 수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일제 강점기는요. 우선 크게 큰 틀을 좀 어떻게 잡으시냐면요. 시기적인 좀 특징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 방침이 이 10년을 단위로 보통 이제 약 10년을 단위로 해서 기준점을 가지고 통치 방침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시기 때 이루어지는 정치적 침탈과 그다음에 경제적 침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살펴보는 건데요. 그래서 큰 어떤 뼈대는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1910년대, 그다음에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인데요. 이 30년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요. 38년에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전쟁통에 빠지게 되는 병참 기지화가 되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보시게 될 거예요. 1910년대. 자, 다시 이 시기를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정치적인 침탈이 일본에서 어떤 정치 침탈 방침이 이루어졌는지, 자, 그 다음에 경제 침탈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본의 통치 방침에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서 굉장히 이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죠. 여러 가지 이제 독립운동사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년대에 이루어지는 독립운동사를 보시는데 그 독립운동사를 국내의 상황과 그다음에 국외의 상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는 방식으로 목차를 큰 그림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정치 침탈 1910년대 어떻게 갔다? 무단 통치 방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단 통치. 처음에 일본이요,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한 다음에 기선제압을 한다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조선인들의 어떤 이런 저항을 단박에 눌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일본이 조선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방침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침을 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단 통치예요. 조선인들의 어떤 저항의식을 완전히 이제 짓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10년대 통치 방침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통치기구 뭐가 들어오느냐?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일제가 설치한
식민 통치기구인데요. 요게 이제 전신이 우리 을사늑약 때 외교권을 박탈한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그 후신이 이제 조선 총독부로 들어오게 돼요. 초대 총독으로는 데라우치 총독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총독부의 조직도를 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총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있어요. 경찰총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경무총감의 기능이나 어떤 지위가 저런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보다 이쪽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다라고 하는 거고, 총독은 또 황제 직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별도로 하부 단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황제로 일본 황제 직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정도로 굉장히 막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경무총감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총독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주로 누가 있느냐? 군인 출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때, 그리고 그 밑에 들어오는 이제 경찰들이 전부 헌병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총독은 일본 군인들, 무관 중에서 육해군, 주로 육군이 많았어요. 이 육군 출신의 무관 중에서 임명이 되었고요. 철저하게 독립운동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떤 그 헌병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이 헌병들은요, 군인들을 상대로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일반 어떤 민중들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요, 헌병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만으로도 당시에 어떤 치안을 다스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좀 무력적인 진압이 이루어졌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중간기구에, 총독부 말고 이제 중간기구에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게 되는데, 이 중추원은 그 전에 우리한테 있었던 기구예요. 우리 독립협회 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요, 의회의 형태로다가 개편하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중단됐던 그 기구이기도 하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원래 했던 건데요. 바로 이제 저 기구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중추원의 기구를 남겨서 조선 총독부를 자문하는 기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회유책에 불과했어요.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다는 거. 열리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무단 통치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헌병 경찰제, 군인입니다. 이 군인이요, 경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중의 지팡이로 우리가 이렇게 의존하고 우리의 어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절차나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 거치지 않아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요, 바로 구금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한들, 바로 즉결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주로 이제 이들 헌병 경찰들이 누구를 탄압하는데, 많이 이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처단하는데 이들이 주된 업무를 많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을 시행했다. 조선 태형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뭐가 붙어요? 조선 태형령이에요. 이 태형령은요, 일본인들한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선인들한테 한해서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가 있었다. 이게 여러분 그 말이 그냥 이렇게 때리는 태형령이죠. 저 태형령의 시행 규칙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사지를 다 묶어요. 사지를 다 묶어서 옷을 벗겨서 둔부를 내리치는 건데,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수시로 이 물을 먹여서 정신을 들게 한다. 정신을 잃게 하면 정신을 들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은 여기다 이제 재갈을 물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이제 아주 그 태형령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는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시행이 됐다는 거죠. 그게 언제? 바로 요 무단 통치 시기 때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한국인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것들 전부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어떤 그런 관공서라든지 학교나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거, 무단 통치 시기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조차도 제복 차림에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포 분위기를 굉장히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1차 조선 교육령은요, 차별교육이에요. 핵심은. 그래서 일본인들은 6년 교육을 받았던 것을 저 보통학교, 조선인들이 다니는 저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인들. 너무 우매하면 말을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교육에 해당되는 것만 시킨다. 그래서 이런 실업교육,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식의 이제 교육만 많이 시켰다는 거고요. 또 당시에는 이제 서당 같은 것들이 많이 설립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일본인하고 어떤 이런 차별 교육들이 많이 성행이 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 우리의 어떤 민족 교육을 실시하는 서당이 많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 신고제에서 허가받게끔 바꿉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려줘야지만 저런 서당을 설립할 수 있게끔 이런 상황으로 교육을 완전히 누른다는 거. 요게 무단 통치시기 때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침탈인데요. 자,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 헌병경찰제, 태형령, 즉결처분권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객관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고르는 거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체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때는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는 토지 교사 사업을 실시한다는 거. 명분은 이래요. 이거 공평하게 토지 누가 가졌는지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지금 조선은 그게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소유권이 누군지를, 소유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해서 세금을 적합한 사람에게 제대로 걷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지세를 부담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보호해주겠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너희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시도하려고 했었죠. 언제 했었죠? 광무개혁기 때 했습니다. 지게 암원을 설치해서요, 지게를 발급하고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뭐로 인해서 무참히 그 시도가 중단됐다?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 때문에 그게 중단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게 안 됐다고 일본 쪽에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실상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세금을 확보해서 총독부,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하는 데 있어서의 재정 확보를 자기들이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리고 이제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자, 내용을 보실게요. 일단 토지조사령 공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기한부 신고하는 거예요. 기한 안에 신고를 해라. 그래서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다 읽어보고 그 서류에 적합하게 내용을 기입해가지고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 기한 안에 신고를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미신고된 토지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신고된 토지가 많으니 이 신고가 안 된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선총독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실 토지 같은 거, 그리고 또 미신고 토지, 그 다음에 공유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게 같이 쓰는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가 막 불분명해요. 이러다 보니까 신고 안 된 토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독부에 기속이 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들이 저걸 누구한테 주냐면 일본인 이주민에게 불하한다. 국가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불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식민지로 만든 이 조선 땅에 넘어오고 싶겠죠. 넘어와서 싼 값에 이 토지를 받아가지고요, 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경제적으로 식민지화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본 이주민에게 이 토지를 싼 값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본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증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인 지주 땅 주인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한국인들은 땅을 갖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즉 한국인들 소장농이 많아진다. 땅을 빌리는 소장농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지주의 권한은 강화되죠. 이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신고 제대로 한 사람들, 땅 주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들, 이런 지주층,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20년대 이 통치 방침이 바뀌게 되면서부터는 이들을 회유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친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회유가 됩니다. 자, 농민들은 몰락을 했어요. 왜 몰락을 했느냐? 옛날엔 여러분 자기 땅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경작하는 자작농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많았냐면 땅을 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비록 소유권이 아니고 내가 이거를 경작을 하고 이렇게 토지를 빌린 거지만 이렇게 관습적인 경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관습상 인정되던 경작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땅을 경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땅을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됐을 때 너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오던 토지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우리 집안의 소유권을 가진 토지는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경작해 왔던 토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김진사 댁의 집의 토지를 이렇게 경작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진 않지만 관습적으로 이 경작권을 함부로 움직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조사 사업 실시하게 되면서 이 경작권 어떻게 된다? 부정당한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소작농들이 토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가요? 이제 여기저기 떠돌이 하는 이런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해외로 많이 이주를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이런 데로 넘어가서요, 척박한 땅을요, 버려지고 약간 척박한 땅을 개척하면서 살아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지역에서 우리의 어떤 그 한인촌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독립운동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재정의 수입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토지의 이 소유권이 누군지 명확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는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또 무슨 령 이렇게 붙어서요. 우리의 회사, 기업, 그 다음에 우리의 광업,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어장, 그 다음에 우리의 산림, 이런 것들 다 침탈해요. 이거 언제다? 1910년입니다. 무슨 령, 산림, 광업, 회사령, 여기까지 보실게요. 자, 그러면 회사령. 요건 뭐냐면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자원을 약탈하는 법령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회사령만 좀 별도로 보겠습니다. 요 회사령. 이 회사령을 처음에는 민족자본 성장 억제하기 위해서 처음에 회사령을 공포했다. 회사를, 우리의 민족의 기업이 회사를 세우려면요, 총독부의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회사령, 허가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요게 20년대로 가게 되면 이 허가제가 뚫려요. 뭐로 바뀌냐면 회사령은 폐지된다. 또는 회사를 세우려면 신고만 하면 된다. 회사령 신고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20년대 경제 침탈 가게 되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 목적은 이거였다. 지세, 세금 내는 거, 땅에서 나오는 세금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그 소유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조선의 기묘한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조선인들한테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뭐죠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죠. 자, 1번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실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193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농민들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보장해줬어요. 토지조사 사업이 보장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소작용들을 다 죽게 만드는. 자, 3번 지주들을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 이후에 그 농지개혁 현대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틀렸고요. 자, 4번 보시면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신고된 토지들을 다 끌어다가 일본인 이주민들한테 주고요. 소유권 분명히 해가지고 세금 걷고 이거죠, 목적이. 자, 5번. 세계적 대공황으로 인해서 일제의 정책이 바뀌면서 중단이 되기도 했다. 요거는 산미증식 계획하고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주제 52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정치 침탈과 경제적 침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었느냐? 그거 아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했다. 독립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910년대 독립운동의 좀 특징들 살펴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뭐 일제가 안학, 배고인 사건 등을 통해서 요건 이제 신민회가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민족 인사들이 탄압받고 있었던 상태. 즉 우리가 이제 그 병합이 되게 되면서 국내적으로 이런 무단 통치를 실시하게 되면서 굉장히 탄압이 독립운동가들한테 탄압이 되게 심하게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1910년대에 일어나는 독립운동은 비밀 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비밀 결사가 많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단체가 두 단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체가 뭐가 있냐면, 자, 요쪽에, 여러분들 이제 공란에다가 조금 하시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 요쪽 전라 지역에, 전라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독립, 의군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서 보여지는 대한 광복회. 1910년대의 비밀결사 단체로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두 단체입니다. 독립운동 단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목표하는 바는 동일해요. 우리가 이제 독립한다라고 하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세요. 독립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광복한다라고 하는 목표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형태가 좀 달랐어요. 이들 독립의군부는요, 임병찬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들을 다 규합해서 다시 한번 의병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는 그런 단체다. 의병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독립의군부, 임병찬. 그래서 이들이 내세우는 방향은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으면요, 왕정복고, 다시 정치의 체제는 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벽주의, 다시 돌린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대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조직되는 이 대한광복회는, 요거는 이제 박상진, 그리고 김좌진이 주축이 되는데, 이들이 만들고자 했었던 정치의 체제는 공화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독립이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달성했을 때 이후에 만들어지는 체제 자체는 이 둘은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한광복회가 했었던 좀 역할의 특징적인 거를 보게 되면 부호 집단에 있는 친일 부호 집단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가져다가 독립의 어떤 자금으로서 그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김좌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이 김좌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이제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던 이제 박상진이 사망하시고, 이 김좌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이후에 이 위쪽에 이 대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중강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게 돼요. 역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이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강단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개편을 하게 되면서, 이 북로 군정서로 개편하게 되면서 이 김좌진이 이끄는 이제 청산리 대첩을 또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좌진이 여기 가서 이제 또 활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김좌진이 이제 들어갔던 어떤 이 대한광복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군대식의 형태로 많이 이끌어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부호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독립자금을 위로다가 보내는 이런 역할들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군대식 형태로 이루어졌고, 나중에 김좌진 같은 경우는 청산리 대첩을 이끄는데 또 활약을 하셨다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 비밀단체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유생을 중심으로 했던 비밀단체, 복벽주의, 그리고 또 조선총독부에다 국권 반환 요구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 광복회 총사령으로는 박상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단체들과 통합을 해서 결국 이들이 수립하고자 했던 국가의 모습은 공화 정체였다는 거. 그래서 군자금 모금하고요. 친일파들 또 처단하는 거, 이런 역할들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외 상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국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뚜렷하게, 물론 이제 이 단체들 말고도 국내에서 일어나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숭이 여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송주회라든지 이런 여성 비밀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시험적으로 좀 압축해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두 단체를 꼽으라고 하면 이 둘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독립의금부, 그다음에 대한광복회, 이 두 단체들. 자, 그다음에 국외로 넘어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압록강이 흐르는 요 일대를 우리는 서간도라고 불렀고요.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두만강이 흐르는 이 일대를 우리는 북간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일대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뭐 남만주, 위로는 이렇게 북만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남쪽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 의병 활동이 다 그 정미 의병을 끝으로 해서 남한 대토발 작전을 당하잖아요. 일본에.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 의병들이 어디로 가서 활약을 하게 되냐면 이런 데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간도 지역으로 올라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또 만들기도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서간도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국권 피탈 당한 다음에 이 서간도 일대는 우리 1907년에 애국계몽 실력양성운동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당시 이제 무장투쟁적 성격도 가졌던 이 신민의 계열이 중심이 돼서 이 서간도 일대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 기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국내에서 뭐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러한 많은 한인들이 또 이 간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한인들을 또 자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다. 그 한인 자치 기구가 바로 경학사입니다. 그래서 삼원보, 경학사 이런 것들이 이제 서간도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서로군정서로 또 개편이 되기도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서간도 지역을 이렇게 잘 이끌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이회영입니다. 대표적 인물이고요. 우리 요거 문제에 요거 기출 자료 좀 먼저 보시면요.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당 이혜영 선생뿐만이 아니라요. 이 집안의 형제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존경해야 할 만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6형제가 전부 다 합심을 해서 마음을 한데 모아서 사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모두 다 자신의 재산을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쏟아붓게 되는데 오늘날 돈으로 이걸 환산을 하게 되면 약 600억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요.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쓰느라고요. 사실 이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에 자기의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채우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마지막 삶은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희생을 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다 행방불명이 되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기아 상태로 이제 사망을 하는 사례들,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 육형제들의 삶이.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 해방을 이제 보게 되신 분이 이시영, 이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이시영인데, 이분이 우리의 이제 초대 이제 정부가 설립이 되면서 부통령으로서 이제 자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어떤 그런 굉장히 이제 큰 업적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우리가 참 존경을 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다시 보시면요. 여기 이제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제 신민회가 주축이 돼서 쭉 만든 것들이에요. 신흥강습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신흥중학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로 개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독립군들을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립군 배출하게 되면서 우리 20년대
뭐 홍범도가 이끄는 봉우동 전투, 그 다음에 김자진이 이끄는 청산리 전투, 이런 전투를 치르는데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인재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시육형제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는 거죠. 자, 북한도로 넘어가 볼게요. 중광단,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대한광복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대종교 신자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한 한일 무장단체고요. 결국 이제 이 북로군정서군으로 확대 개편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청산리 대첩을 이끌게 되기도 했다는 거. 자, 역시 북한도도 한인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간민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 설립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상설의 서전서숙, 해그 특사 파견했었던 이 이상설 서전서숙을 또 만들고요,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김야견의 명동학교, 여기에서는 또 윤동주, 시인 윤동주를 배출한 학교가 바로 명동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북만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밀산부, 만주 지역하고 우리 이쪽이에요. 이쪽 접경 지역인데 이 만주 지역하고 소련 지역의 어떤 접경 지역에 여기 밀산부의 독립운동기지인 한은동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한은동은 나중에 우리가 이 20년대에 이 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독립군이 타격을 받았을 때 이 밀산부 한은동에서 또 군대 체제 정비를 또 하기도 했었다. 뭐 이런 것들 20년대 가게 되면 또 나오게 됩니다. 연해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죠. 바로 이 지역이에요. 굉장히 이제 척박했던 이 지역의 땅에 한인들이 와가지고 개척하면서 이렇게 신함촌을 만들었다는 거.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역시 자치기구인 뭐가 있었다? 권업회가 있었다는 거. 연해주, 신안촌, 권업회. 자, 대한광복군 정부, 요거 체크하실게요. 1914년에 만들어지는데 망명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망명정부. 우리가 결국에는 이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완전 일본의 손아귀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나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통합되기 전에 대표성을 띠는 임시정부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연해주였고 하나가 한성, 하나가 상하이였는데 그 연해주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이 망명정부가 러시아 땅에 만들어진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연도 보세요. 1904년 10년을 기념하는 때예요. 이 1904년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러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러일 전쟁에 대한 10년을 기념해 이게 1914년이에요. 이때 당시 러시아에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많이 극도로 있었던 때예요. 바로 그러한 시점에 연해주에 우리의 이 망명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 1914년입니다. 임시정부고 이상설 이동희 정부통령으로서 선임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 독립운동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신한 청년당. 여기 이제 처음에 여운형, 우리 현대사에서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여운형이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해서 신한 청년당 만들게 되는데 당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대전 전후의 어떤 처리의 문제를 가지고 파리강화 회의가 열려요. 근데 이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또 파견하는 거, 여기 중국에서 보냈다는 거, 신한청년당. 김규식, 파리강화 회의. 자, 그 다음에 뭐 동제사, 신규식, 박은식 등의 또 저런 비밀 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주로 넘어갈게요. 여러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부터 비롯해서 하와이, 이런 이제 섬들이 포함이 되는데, 1900년 초, 그럼 여러분 저 때가 언제냐면 96, 아관파천, 97, 다시 환궁하죠. 덕수궁으로. 그리고 98, 99, 1900년 이렇게 넘어 대한제국기죠. 이 대한제국기 때 국내에서 살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 합법적으로 많이 또 이주를 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많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냐? 저런데 하와이. 근데 이제 떼양볕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장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주민들이 일로 가서 한인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일부는 이제 뭐 하와이나 멕시코 이런 데로 많이 가요. 그리고 또 일부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조금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지만 이제 국내를 좀 떠난 뭐 요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샌프란시스코로도 또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떤 한인 사회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당시에 여기에서 이런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이런 농장에서 일을 하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이주민으로서 살면서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권피탈 당하니까 돈을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들도 이런 한인들이 많이 했다는 겁니다. 대한인 국민회, 요거는 보셔야 되겠고요. 대한인 국민회. 미국에서 결성이 된 거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앙총회를 뒀다. 저기서 이제 대한인 국민회가 저렇게 결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인한 전명훈의 활약이 컸다는 거. 그래서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스티븐스를 사살하는 계기가 되면서 그걸로 인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감동, 이런 한인들의 감동을 받게 되면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는 또 큰 계기가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안창호,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흥사단이 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이승만이 여기서 이끌게 돼요. 이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활약했던 이 이승만이 대한인 국민회를 이끌고요. 여기에 이제 박용만이라고 하는 인물도 같이 계시다가 별도로 이제 나오면서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게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뭐 군사훈련, 이런 것들, 사탕수수 농사를 하면서 병행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도 또 독립군을 양성하는 숙무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는요, 도쿄에 유학생들이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3.1운동 벌어질 때 그 3.1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독립선언문이 낭독되는 그곳이 일본인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이런 독립선언서를 또 낭독을 했다. 그래서 3.1운동에 영향을 끼쳐줬다. 자, 그럼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은 총사령 박상진이 이끌었던 뭐죠? 임병찬, 그 다음에 박상진, 대한광복회입니다. 소속의 김한종. 내용 읽어볼까요? 김한종 의사는 이 단체의 충청도 지부장인데 군자금 모금을 방해한 아산의 도고, 면장인 박용화 처단을 주도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친일 부호 세력들, 저런 세력들을 처단하는 역할도 여기서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가 되었습니다. 자, 대한광복회. 공화정체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였다. 그렇죠. 요거 정답 맞는 내용이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결성이 되었다?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국광복군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군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요건 이제 봉오동 전투, 대한독립군 나중에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구미위원부 설치했다. 외교활동.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중국군과 함께요. 영릉가 전투. 이거는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해서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선혁명군. 우리가 아직 여러분 다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는 조금 틀리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공부했는데 문제가 틀린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줄거리를 쭉 잡으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제 잘 풀리게 되니까 끝까지 내용을, 개념을 완수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국사는 여러분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거 아니고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다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꼭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보고서. 자, 용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북간도에 있는 지명이에요. 용정. 가, 신흥강습소. 이건 여러분 어디 나오죠? 서간도죠. 자, 나, 서전서숙. 요거는 여러분 서전서숙, 이상설. 그래서 민족교육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북간도죠. 도쿄 아닙니다. 자, 다.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 이거 도쿄죠, 도쿄. 자, 라.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다. 라, 삼원모. 아닙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죠. 자, 마.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여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하다. 그렇죠. 연해주 지역, 러시아 땅에서 뭐 만들었다? 대한 광복군 정부 1914년에 우리의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설립 계기가 되는 우리의 망명정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일제강점기 파트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파트 보시면 독립운동사의 내용이 좀 암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이 알려드린 건 아닙니다. 보시면 비밀결사에 해당되는 국내 활동을 제가 2가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그 다음에 상하이, 미주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을 하세요. 이 독립운동사 파트 공부하실 때 염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시대 공부하세요. 이 조직의 단체가 10년대 나온 거냐, 20년대 나온 거냐, 30년대 나온 거냐. 일단 요거 구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위치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조직이 됐느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 조직의 명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독립운동사 파트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조직의 명칭부터 하나씩 달달달 외우세요. 하나씩 다 일일이 이걸 외운 다음에 정작 이게 언제 어느 시기 때 있었던 설립된 조직이었지? 이게 위치는 어디였지? 근데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지역을 물어보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 그 다음에 위치, 마지막에 조직의 정확한 명칭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복습 좀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